엄마, 나 회사 그만둘 거야. 그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결국은 집안 공기를 바꾸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다. 회사?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냥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나 주식 투자로 승부 보려고. 주식? 그게 지금 장난이야?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딱 소리가 났다. 내 말보다 그 소리가 더 무서웠다. 나 진짜 공부 많이 했어. 모의 투자도 해봤고 수익도 나고 있어. 회사 월급으론 도저히 못 살아. 이건 기회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밥상 치우는 척을 했다. 하지만 수저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식탁에 등을 돌렸다. 그날 우리는 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일어섰다. 잠든 줄 알았던 밤 11시. 거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부엌 쪽에서 무슨 종이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 아이고, 이것까지 냈는데. 나는 문틈 사이로 몰래 바라봤다. 엄마는 혼자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야 했다. 내가 믿어달라는 그 한마디가 엄마의 밤잠을 앗아간다는 것을. 투자금이 부족했다. 초기 수익은 운이었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야 진짜 돈을 벌 수 있었다. 엄마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계약서 사인할 때 손이 떨렸지만 수익만 보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처음엔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다. 에너지 관련주 급등, 반도체 섹터 수직 상승. 내 계좌엔 연달아 빨간불이 켜졌다. 그날 밤 친구와 소주를 마셨다. 야, 너 진짜 감각 있네. 이대로 가면 1억도 금방이겠는데? 그 말이 문제였다. 욕심이란 놈이 올라온 건 그때부터였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냉정했다. 추천받은 종목은 며칠 만에 급락했고 반등할 줄 알았던 주식은 멈추지 않고 추락했다. 다음날 대출 이자가 나갔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손실. 차트는 파랗게 물들었고 내 눈은 점점 희미해졌다. 눈 뜨면 주식창, 눈 감아도 주가가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모니터 앞에서만 살았다. 수면 시간은 줄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었다. 3달이 지나자 나는 원금의 절반을 날렸다. 그와 함께 자존심도 희망도 함께였다. 아침 일찍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가 서류를 건넸다. 김선우 씨, 여기에 수령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대충 서명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 남자가 말했다. 가압류 서류입니다. 확인 잘하시고요. 가압류라는 단어가 머리를 망치로 후려쳤다. 서류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가 일찍 장 보러 가셨다 돌아오시던 참이었다.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내 손에 든 서류를 봤다. 그게 뭐야? 나는 얼버무리며 서류를 뒤로 숨겼지만 엄마는 이미 눈치챘다. 손을 뻗어 서류를 낚아챘다. 몇 장을 넘겨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입을 때려다 멈췄다. 거짓말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엄마, 미안해. 잠깐 대출 좀 받았어. 다 갚으려고 했는데 주식이 생각처럼 안 돼서. 엄마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우리 집 담보 잡힌 거 그것도 내 이름으로 한 거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천천히 쇼핑백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마에 무 하나를 올리더니 칼을 내려쳤다. 툭툭툭툭. 단단한 무가 잘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숨도 못 쉬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집엔 그날 이후부터 정적이 늘어났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이 왔다. 주방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들리고 식탁 위엔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전날 사달이 났던 그 분위기가 무색하게 보일 정도로 조용하고 정갈했다. 나는 멍하니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밥을 뜨는 소리, 반찬을 집는 젓가락 소리만이 공기중을 채웠다. 밥 식는다. 그 한마디,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끝이었다. 밥이 아닌 내 가슴이 더 식었다. 반찬 중에 콩자반이 있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던 반찬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엄마는 그걸 집어 내 밥그릇 옆에 올려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숟갈의 의미는 너무 컸다. 이 집에서 넌 지금 그 정도야. 나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섰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내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나를 향한 실망, 내가 만든 이 현실, 그리고 엄마의 침묵이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며칠이 지났다. 아니, 어쩌면 몇 주였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는 날짜의 개념이 흐릿해졌다. 낮에는 누웠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과거의 주가 그래프를 들여다보았다. 차트는 변하지 않았고 내 손실도 그대로였다. 더 무서운 건 내 삶도 그랬다는 거다. 밖에 나가지 않았다. 친구에게 연락도 끊겼다. 핸드폰은 알림이 울릴 일이 없었고 어플 속 은행 앱은 열기를 거부했다. 가끔 엄마가 문 앞에 밥을 놓아두면 문을 열지 않고도 안다는 듯 조용히 치워가곤 했다. 내 방 안의 공기와 엄마의 한숨만이 서로를 오가는 유일한 교류였다. 하루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걷던 장면. 그날에 나는 바삭하게 튀긴 오징어 튀김을 입에 물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는 땀이 맺힌 얼굴로 내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시장 바닥이 꺼지듯 무너졌다. 나는 그 속으로 빠져들었고 엄마의 손이 점점 멀어졌다. 잠에서 깼을 때 나는 눈물이 말라붙은 뺨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날 아침 방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방 한켠에 식은 밥과 미역국 그리고 접시에 담긴 달걀 프라이가 있었다. 나는 무심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숟갈을 뜨려다 그만 뚝 멈췄다. 반숙 노른자 위에 케첩으로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어릴 때 시험을 잘 본 날이면 엄마가 그렇게 해줬다. 우리 아들 최고라는 말 대신 그 조그만 하트 하나로 다 표현했던 사람. 나는 울음을 삼키며 그걸 입에 넣었다. 짭짤하고 따뜻했다. 그 작은 하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랑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검색했다. 아무 일이나 상관없었다. 사람을 만나고 땀을 흘리고 무언가 다시 해보고 싶었다. 며칠 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첫날은 어색했고 둘째 날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셋째 날 나는 손님에게 건네는 영수증을 떨어뜨렸다. 그 손님은 내 또래였다. 슈트 차림에 이어폰을 낀 채 계산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영수증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다. 나도 한때 그랬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누군가의 시선을 외면했다. 이제 나는 그 영수증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됐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단한데도 한편으로는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편의점 근무가 끝나는 새벽 6시 나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원룸으로 돌아왔다. 하늘이 밝아오기 전에 그 뿌연 시간대 이상하게도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났다. 현관문 앞에 선 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 번호를 눌렀다. 벨이 2번 울리고 바로 끊었다.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밥은 먹었어? 라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날 내 방 앞에 또 하나의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김이 살짝 서린 투명 뚜껑 안엔 계란장조림, 멸치볶음, 김치전, 그리고 검은 콩조림이 정갈이 들어 있었다. 그 옆엔 손글씨로 써 내려간 작은 메모. 고생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지 못해도 널 모르는 건 아니야. 그날 새벽 나는 도시락을 끌어안고 울었다.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딱 엄마의 체온 같았다. 며칠 후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잠들어 있던 늦은 오후.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선우 씨 되시죠?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이성을 찾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은 하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간호사가 말했다. 저혈당과 과로가 겹친 상태입니다. 최근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나에게 밥을 지어 보냈던 것이다. 정작 본인은 먹지 못한 채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다. 거칠고 메마른 손등 위로 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나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나 진짜 바보야. 그때 엄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작게 입을 열었다. 밥, 은, 먹었냐? 나는 코끝이 찡해지며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다. 먹었어. 엄마가 싸준 거. 다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미소는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위대한 용서였다. 엄마는 일주일 만에 병실을 옮겼다. 산소 마스크는 떼었지만 식사는 여전히 죽만 삼켰다. 의사는 다행히 회복 경과가 좋다고 했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나는 병실에 간이 침대를 펴고 함께 지냈다. 엄마가 눈을 뜨면 물을 떠다 주고 죽을 식지 않게 데워왔다. 처음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엄마가 사흘째 되던 날 말했다. 너, 요즘엔 뭐 하면서 지내니? 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어. 낮엔 좀 쉬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있어. 주식이 아니라 진짜 경제랑 회계. 진짜로 내 두 발로 서보려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 채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 손 없어도 혼자 밥 먹고 사는 놈이 되라. 나는 그 말에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혼자 밥 먹고 살라는 그 말이 이제는 혼자 살아도 된다는 믿음처럼 들렸다. 엄마가 퇴원하던 날 나는 가게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한 손에 약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내 팔을 살짝 붙잡았다. 그렇게 말없이 함께 걷는 길이 어쩐지 오래된 꿈처럼 낯설고도 따뜻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렸다. 콩나물 무침, 오이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을 하나 프라이팬에 깨 넣었다. 익어가는 계란을 보며 엄마가 웃었다. 노른자 깨지면 안 돼. 반숙으로 알지? 나는 살짝 긴장하며 뒤집었다. 노른자가 멀쩡했다. 봐봐, 나도 이제 엄마 밥 솜씨 조금은 닮았나 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한상이었다. 말없이 씹고 삼키는 그 시간이 내겐 세상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위로였다. 식사를 마친 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가게 내가 좀 도와줄래? 당분간만. 몸이 다 낫기 전까진 나 혼자는 힘들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아예 같이 해보자. 나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엄마 반찬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맛이야. 이젠 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한참 만에 말했다. 너, 그 말 진심이지?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밥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잖아. 이제 그 밥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그날 밤 나는 반찬가게 로고를 그려봤다. 이름은 영자의 손맛. 가게의 문을 열던 아침 엄마는 앞치마를 매며 한숨을 쉬었다. 이전보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손놀림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앞치마를 같이 걸치고 배달할 반찬을 담기 시작했다. 진열대 한켠에 엄마가 손수 만든 간장게장과 나물 반찬을 가지런히 놓았다. 손님 1명, 2명 들어오며 말했다. 어머, 이건 전보다 간이 훨씬 좋아졌네. 내 아들이 담갔어. 이게 웬일이야. 손맛이 슬슬 나오나 보네.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엄마는 조용히 손님들에게 덧붙였다. 원래 우리 집은 같이 해야 맛이 나요. 가게엔 변화가 생겼다. 진열대 아래엔 작은 태블릿이 놓였고 온라인 주문 받습니다 라는 손팻말도 세웠다. 엄마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이게 뭐야? 이게 눌러지면 주문 들어온 거야? 응. 부산에서, 천안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엄마 밥이 이제 바다 건너가는 거야.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엄마, 내가 망했던 건 무리해서 벌려서야. 지금은 안 그래. 한 걸음씩. 같이. 우리는 반찬 사진을 찍고 조리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 엄마의 손 채 썰리는 무, 국 끓는 냄비, 양념을 넣으며 휘젓는 국자. 모든 순간이 따뜻하고 정직했다.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왔다.
한 달도 안 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의 유튜브를 구독했다. 댓글에는 엄마 생각나요? 눈물 나게 맛있어 보여요? 같은 말이 이어졌다. 엄마는 처음엔 매번 울었다. 누군가 자신의 밥을 보고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장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다루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촬영날 시장에는 카메라가 설치되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엄마는 평소처럼 물을 썰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멸치를 볶았다.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다. 선우 씨, 일로 무엇을 얻었나요? 나는 가만히 엄마를 바라봤다. 처음엔 돈을 얻으려 했고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엔 엄마를 잃을 뻔했고 다시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살 맛이 납니다. 그날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 이후 주문은 2배로 늘었고 지역 행정센터에선 작은 지원금까지 제안해왔다. 엄마는 방송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둘러싸여 칭찬을 들었다. 영자야,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넌 아들을 잘 키운 거야. 엄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을 잡은 내 마음속에는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방송이 나간 이후 가게 앞은 북적이기 시작했다.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손님도 생겼고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다는 젊은 부부도 있었다. 한 번은 중년 남성이 반찬 세트를 사고선 가만히 서서 말했다. 제가 예전에 엄마 밥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며 반찬 하나를 더 담아줬다. 아마 그게 엄마식의 위로였을 거다.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그대로였다. 새벽에는 여전히 도매시장에 나갔고 반찬을 만들 땐 조미료보다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다. 나는 반찬 포장과 배송, 영상 편집을 맡았고 엄마는 레시피와 조리 전체를 책임졌다.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왜 그때 날 안 내쫓았어? 그때 나 진짜 이 집에서 나가도 아무 말 못했을 텐데. 엄마는 국물을 젓다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너를 내쫓으면 그 다음엔 누가 내 밥을 먹어주겠니? 나는 말없이 웃었다. 따뜻하고도 슬픈 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간만에 함께 TV를 봤다.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청년이 어머니를 위해 창업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엄마가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도 참 착해. 너도 그래, 이제는 참 괜찮아졌다.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울컥할 줄 몰랐다. 다음 날 나는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은 별로 없었지만 시장 앞에서 웃고 있는 엄마 사진이 한 장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 액자에 넣어 가게 입구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문구를 적었다. 이 집의 시작은 엄마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엄마 손맛 위에 자랍니다. 그걸 본 엄마는 처음엔 민망해했지만 이틀 후부터는 손님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수줍게 웃었다. 그리고 또 이틀이 지나고 가게 옆 작은 공간에 작은 식탁이 생겼다. 포장뿐 아니라 현장에서 반찬을 밥과 함께 먹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가장 먼저 그 식탁에 앉은 건 한 노부부였다. 이게 그냥 반찬이 아니라 사람 사는 맛이네. 그 말에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얼굴로 반찬을 더 내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과 똑같은 김치볶음밥.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 엄마는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 이제는 내 손에도 엄마 마음이 조금은 담긴 것 같아. 우리는 마주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한 저녁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다. 시장 골목엔 채소 냄새 대신 땀 냄새가 가득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하루는 동네 중학생 몇 명이 떼지어 들어왔다. 수줍은 얼굴로 무언가를 꺼내 보였다. 시장 체험 학습이라는 종이였다.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 직접 먹어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어리둥절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다. 김치볶음밥은 시간이 좀 걸려. 밥이 식었거든. 아이들은 반찬 가게 앞 작은 식탁에 옹기종기 앉아 기다렸다. 나는 분주하게 프라이팬을 달구고 엄마는 그 옆에서 접시를 챙겼다.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얹고 참기름을 한 방울 둘렀다.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기 전 나는 말했다. 이 밥은요, 저를 살린 밥이에요. 진짜로요.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고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반찬 가게는 더 이상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추억을 자극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주는 공간이 되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무료 도시락을 나눴고 아이들에겐 반값 도시락을 준비했다. 엄마는 그런 날이면 아침부터 일어났다. 이왕 나눌 거 더 정성 들여야지.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나는 그 말이 좋았다.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언제 제일 행복해? 엄마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대답했다. 누가 내 밥 먹고 웃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겠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 아들은 내 밥 먹고 또 그렇게 말하겠지. 웃음이 터졌다. 그 말엔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다. 싸웠던 날, 울었던 밤, 후회했던 아침들까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래전 가계부를 다시 꺼냈다. 내가 주식하던 시절 엄마가 들여다보던 낡은 노트였다. 페이지 한 귀퉁이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우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꼭 잘 살아라. 내 새끼 넌 내 전부다. 나는 노트를 닫고 그걸 책장 한가운데 꽂았다. 내 마음의 한가운데에도 그렇게 꽂아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찬가게 입구 간판을 새로 바꿨다. 기존엔 영잔의 반찬이었지만 새 간판엔 이렇게 적었다. 선우와 영자의 팝상,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 엄마는 간판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다 컸다 이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가 좋아하는 그 웃음을 아주 크게 지어 보였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아침엔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시장 입구의 과일 가게에는 햇살이 맺힌 감과 밤이 쌓였다. 우리 가게도 이제는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이름 있는 공간이 되었다. 영자의 손맛이 아니라 선우와 영자의 팝상으로 불리는 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날이었다. 늦은 오후 장사를 마무리하던 시간. 문이 살짝 열리며 한 30대 여자가 들어섰다. 단정한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그녀는 뭔가 낯이 익었다. 혹시 여기 선우 씨 계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사람은 윤지영이었다. 한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 주식으로 전업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말없이 떠났던 그 사람. 여기까지 어떻게?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기사 봤어. 방송도 봤고. 멋지더라. 진심으로. 네가 잘 지낸다니 그게 제일 좋았어. 엄마는 우리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기회를 주려는 듯이. 나 그때 널 이해하지 못했어. 무서웠거든. 불안한 삶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지영. 그때 넌 옳았어. 나 자신도 모르던 시기였으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누군지 조금은 알아가는 중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내 눈이 편해졌더라. 그게 보기 좋았어. 그녀는 반찬 몇 가지를 담아갔다. 돌아서는 뒷모습은 담담했다. 이별도 회한도 그저 삶 속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듯이. 나는 그날 밤 늦도록 문 앞 간판을 바라봤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 그래, 그건 가족이든 연인이든 고객이든 잠시 스친 사람일지라도 다 함께 만든 이야기였다. 다음날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집 반찬은 그냥 음식이 아니야. 누군가를 안아주는 맛이야. 그게 느껴져. 나는 가게 앞을 쓸다가 엄마를 돌아봤다. 엄마는 콩나물을 다듬으며 말했다. 밥이란 게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거든.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밥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우리 반찬가게 안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연탄불 대신 사람들 마음으로 데워지는 그런 따뜻함. 12월 초 나는 조용히 달력을 들여다봤다.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날짜. 엄마의 생일이었다. 엄마는 평소처럼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먹었다. 이번엔 꼭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지금껏 받아온 것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보답일지라도. 나는 시장 이웃들과 짜고 작당했다. 정육점, 떡집, 채소가게, 수산물 상회. 모두가 엄마를 위해 무엇이든 하나씩 준비하기로 했다.
생일 당일 아침 엄마가 시장에 도착하자 하나둘씩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목살이 한근 담겨 있었고 떡집에서는 따끈한 팩설기가 배달됐다. 수산물 상회에서는 생선 2마리와 함께 작은 쪽지가 딸려왔다. 세상에 이런 생일상은 처음이지? 엄마는 당황했고 나는 그녀를 가게 앞 작은 식탁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우리가 만든 특별한 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콩나물국, 김치전, 멸치볶음, 고등어조림, 잡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만든 김치볶음밥과 반숙 계란 프라이 하나. 엄마는 멍하니 앉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웃 상인들, 손님들, 심지어 몇몇 유튜브 구독자까지. 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 반찬들 다 엄마가 평생 만들어 온 맛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맛을 되돌려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곤 고개를 숙인 채 수저를 들었다. 한 숟갈, 2숟갈.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조용히 웃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엄마는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도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엄마에게 더 많이 주는 아들이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새 영상을 편집했다. 제목은 엄마의 생일상. 마지막 컷에는 이렇게 적었다. 가장 오래된 사랑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해 연말 우리는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했다. 대단한 송년회도 거창한 파티도 없었다. 그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둘이서 평범한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엄마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었다. 나는 묵은지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 비벼냈다. 그 단출한 상차림 앞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나눴다. 선우야, 넌 이제 어떤 사람이고 싶니? 엄마의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물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누군가한테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주는 사람. 딱 그 정도.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자랑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처럼 노트북에 문장을 적었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린 건 엄마의 밥상이었다. 그 글을 바탕으로 한 칼럼이 신문에 실렸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다. 방송국 작가는 말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큰 위로가 돼요.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건 결국 사람이고 온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야 안다. 엄마의 묵묵한 손길, 차려진 팝상, 말없이 내 옆에 있어주던 시간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회복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 가게 앞 간판은 여전히 선우 앤드 영자의 팝상이었지만 이제 그 이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덧붙기 시작했다. 힘들다는 댓글을 단 구독자에게 우리는 정성껏 반찬을 포장해 보냈다. 집이 멀어 직접 올 수 없다는 어르신께는 택배로 김치 한 통을 붙였다. 엄마는 그걸 두고 말했다. 이젠 우리 밥이 진짜 누군가의 삶이 되고 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마이너스였던 그날들조차 지금의 우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수익률을 확인하지 않는다. 대신 반찬 후기와 따뜻한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게 내게 가장 큰 이익이고 가장 높은 가치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가게 문을 열며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준비되어 있어요.